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수차례 시끄러웠던 강원도는 도당 내 공천과 경선, 탈당 등이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선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전문가와 강원도 이슈와 초반 판세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지금 21대 국회의원 네.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좀 총선을 둘러싼 강원도 이슈랑 쟁점 좀 먼저 짚어본다면요. 네,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수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국민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결국 이 코로나19의 대응을 둘러싸고 정부가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야당은 여기 이 지점에서 정부가 초기 실기하지 않느냐는 이른바 무능정부 심판론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과연 그것을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동의를 해줄 것이냐, 아마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그로 인한 지금 그 경기 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은 그 추경과 기본 소득, 기본 현안 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국민에게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고, 야당도 추경은 동의하지만 포퓰리즘식 퍼주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측면을 국민들이 어떤 대책과 어떤 정책이 더 가슴에 와닿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아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간 자잘한 변수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됐잖아요. 네. 조정하다 이것이 더 계약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도민들이 평가를 할 것인지 이것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 인물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이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로 인한 지금 후폭풍으로 무소속 출마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지금 좀 종속 변수가 돼가지고 큰 틀에서는 두 가지, 작은 틀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되면서 이번 총선이 진행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강원도는 지금 최근에 선거구가 네.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좀 그렇죠. 뒤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권자들도 혼란스럽고 이제 출마한 후보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정당마다 지역민의 표심을 좀 얻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좀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총선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성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좀 약간 지금 어쨌든 지금 그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잘못하면은 무관심과 어떤 그런 그 투표에 대한 어떤 그 욕구들이 덜 자극됨으로써 좀 기권도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그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게 대면 선거가 지금 많이 네. 위축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그냥 길거리 출퇴근 인사 외에는 사실 유권자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하면서 자기를 알릴 기회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중장년층, 그다음에 노년들이 과연 이제 한 달 후 정도로 다가온 이제 총선 투표소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될 거로 봐요. 왜냐하면 중장년층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도 아마 굉장히 좀 고려점이 될 거라 보고, 그다음에 지금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이 거대 여당 이 두 당이 지금 비례정당을 내고 있잖아요. 네. 이 비례정당을 내면은 결정적으로 선거 홍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 그건 어떤 우리가 정당으로서의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선거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은 그 인터넷이라든가 TV 광고 이런 것도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점들도 과연 기존의 선거 패턴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굉장히 익숙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런 점에서 지금 확진자들은 거소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긴 한데, 과연 이런 것들이 실효를 낼 것인지. 그래서 저는 각 당이 아마 지금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좀 특단의 선거 전략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네. 기존의 패턴대로 가서는 조금 더 우리가 말하자면 투표율도 좀 낮아지고, 본인들이 각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덜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약간 예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보다 좀 강원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은 네. 선거구도 새롭게 바뀌고, 여기에 어찌된 덧친 격은 코로나19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이제 강원도민들의 표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구 획정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주민 운명, 그러니까 생활 공동체, 그 다음에 네. 생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졌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이 갑을로 나눠졌지만 네. 실제로 춘천이 나눠진 게 아니라 철원, 하천, 양구, 인제가 다 모아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 춘천 갑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붙이는 게 그게 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각 언론들도 춘천 갑으로 지금 막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정말 기괴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점에서 춘천 갑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투표율이 좀 더 낮을 수가 있다는 제 전망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과연 이 대표성은 그럼 누가 가질 것이냐? 대표성 누가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춘천 갑을이라면은 갑은 시내권역을 대표한다면 을은 저쪽 그 우리 이른바 북부 지역권을 같이 가져와야 네. 되는데 과연 이 점에 대해서 누가 우리 이 지역을 진짜로 대표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연고성을 누가 가진 것이냐 이런 점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경우에는 실적으로 주민의 투표 참여가 낮아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게 좋은 의미의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무관심 혹은 투표 네. 기피라는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점은 좀 강원도가 이번 선거를 총선이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그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좀 반영되는 통로가 안 된다는 점에서 조금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좀 지역구별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지금 춘천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강원도 선거구 최대 이슈 지역이잖아요. 이 그렇죠. 춘천이 결국 분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춘천 을 선거구가 철원, 화천, 양구까지 합쳐지면서 이렇게 새로운 뭐 요상한 모양의 그렇죠. 지금 선거구가 굉장히 나오게 그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모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여기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자극한 지금 하나의 기폭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8개를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선거구 획정이가 이걸 손대다 보니까 이런 정말 요상하고도 기괴한 네. 선거가 나왔단 말이죠. 전혀 주민의 대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 선거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각 후보가 연고지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철원, 하천, 양구 쪽에 있는 분들이 춘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 선거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도 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왜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이것이 과연 정부의 물론 공천구 획정위원회가 했지만 과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정부 여당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본 탓인지 아니면은 지역 국회의원이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는지 이런 점에서 책임 논란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어느 특정 정당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는가도 표심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춘천 갑을 선거구의 이 부분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물론 뭐 어떤 후보 간의 빅매치라는 차원을 떠나서 강원도민의 어떤 그런 그 자존심을 건 하나의 그 투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원주를 살펴보면 원주는 이제 9년 동안의 정치 공백을 깨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전 도지사로 인해서 좀 원주가 네, 선거구가 한때 좀 그렇죠. 시끄러웠죠. 그리고 또 뒤늦게 당내 경선을 선언하면서 이게 원주가 후보로 나오게 됐고 또 원주 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과 그렇죠. 통합당의 이강우 전 의원이 리턴 배치를 또 하게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원주가 사실 좀 원주 갑은 전국적인 지금 좀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광재 후보와 이제 박정아 후보의 대결이 네. 이게 놓고 보면 그 노무현 정부 대결과 이명박 정부의 대결의 상징성을 띄워버리게 됐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이 두 후보가 일종의 약간 그러니까 이 학력에 대한 연고도 약간 좀 달라요. 고등학교도 약간 이제 서로 다르고 네. 대학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른바 일반 유권자들로 본다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대결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네. 더군다나 이 점은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이명박 정부 보수 정권에 대한 평가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점이 유권자들의 그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승복하지 못한 지금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네. 됐어요. 이 점은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 여당에 좀 약간 불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두 후보가 워낙 이제 그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거가 진행될지 좀 진행을 봐야 되겠고요. 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리턴 매치잖아요. 19대 총선에는 1582표 차로 이강우 후보가 이겼고 지난 총선에서는 350표 차로 송기현 후보가 이겼거든요. 네. 이게 이제 1승 1패를 나눠 가진 분들이 다시 맞붙게 되는데 저는 혁신도시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이제 네.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송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법사위 간사를 맡아가지고 굉장히 그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많은 언론 노출도 있었고 이런 어떤 그 양쪽 진영에서 첨예한 호불호가 갈렸어요. 과연 이 점도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떤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릉 상황도 좀 치열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경수 전 지역위원장이 그렇죠. 나오고 통합당은 홍윤식 전 행자부 장관이 나오게 되면서 근데 이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주자들이 대거 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강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롤러코스터 선거보다 이렇게 네네.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뭐 이른바 권성동, 뭐 최명희 이런 이제 지역에서 오랜 기간 터전을 닦아온 뭐 시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뭐 이런 분들이 경선을 통해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대체적인 예상이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지역이 추가 공모 지역이 되면서 안개 속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홍윤식 후보가 낙점이 되면서 네. 지금 다른 후보들이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이게 무소속 출마를 해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구도가 아니라 강릉은 철저하게 지금 인물 구도로 가는 선거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찍이 낙점을 받은 김경수 후보가 어떤 그 보수 여당 그 이른바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서로 난타전을 벌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강릉은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무소속 후보들이 이렇게 약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강릉 이 분들이 좀 약간 보수 성향도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점들이 있어서 이번 강릉 선거구는 정말 제가 보기에 여야의 구도도 흥미로울 테지만 저는 오히려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더 약진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최근 후보가 지금 약속한 거 있잖아요. 제안한 게 있었죠. 네, 후보 단일화를 하자. 네. 이 점이 과연 그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기호를 받기 전에 어떤 형태로 이 점이 진행될 것인지 만일 무소속 후보 중에서 강력한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은 정말 더 저는 안개 속으로 빠질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부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뭐 경쟁 구도가 좀 달라질 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동해태백 삼척 정선, 속초 인제 고속 양양 이것도 새롭게 지금 선거구가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지금 상황이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기도 설명해 주실까요?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은 이렇게 합치긴 했는데 합쳐놓고 보니까 또 폐광 지역끼리 또 합쳐진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는 일종의 지금 여기 통합당 후보는 미리 확정이 됐죠. 이제 이철규 후보가 됐는데 네.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김동완 후보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선거 치르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지금 이제 태백 지역에 이제 연고를 둔 김현식 후보가 네.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인지 여부도 조금 관심사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 장승호 후보는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요. 저는 어찌되었건 여기에서는 폐광 지역 특별법에 대한 해결 의지 혹은 폐광 지역에 대한 어떤 폭넓은 이해도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킬까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누가 제시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여기는 정당보다도 지역 현안들이 좀 작용된 폐광 지역에 선거에 대한 이슈. 네. 작용된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속초 고성 인제 양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또 설악권으로 묶여버렸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 과거에는 이제 인재가 띄어져 나간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16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하나로 합쳐진 케이스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과연 이제 이게 설악산이라는 이제 틀로 묶였지만 전 여기 선거구는 좀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실향민들도 많고 해가지고 조금 보면은 이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표심들 했던 적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은 앞으로 북한과의 그런 여러 문제들도 이슈가 될 수 있고 해서 여기는 좀 더불어민주당 아직 경선이 3명이 진행 중인데 어떤 후보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양수 후보가 통합당의 이양수 후보는 속초 뿌리기 때문에 이제 네. 나머지 지역에서 어떤 또 연관성을 가진 분들이 될 것인가. 이 지점도 한번 흥미로운 대목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조정이 된 선거구잖아요. 네. 홍천이 이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으면서 이곳 지역의 또 표심을 어떻게 사로잡느냐도 좀 새로운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미있어진 케이스인데요. 왜냐하면 홍천, 횡성이 이제 영월, 평창, 홍천, 횡성에 묶였는데 영월, 평창은 이제 저쪽 서쪽에 있는 거고 네. 홍천, 횡성은 이제 동해 좀 가까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로 약간 갈라진 그런 생활권이 다른 그렇게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 지역의 워낙 생활권도 다르고 이제 하기 때문에 과연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좀 생활권이 제가 예측을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선거구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그 홍천이 가장 지금 인구가 많은 이른바
큰 지역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홍천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원경원 후보가 확정이 됐지만 이제 홍천 출신의 여기 조희련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탈락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거든요. 저는 조희련 후보가 보여줬던 정치력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큰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도 과연 이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경선이 진행 중이죠. 곧 조만간 이제 유상범 후보와 이제 그 홍병천 후보가 이제 그 앞으로 경선 결과 나오겠는데 또 여기에서 영월 출신의 박선규 후보가 지금 무소속 출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최종 정리되는 걸 보고 이쪽을 한번 예측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선도 좀 진행이 되고 나서 그렇죠.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총선과 더불어서 횡성군에는 보궐선거 그리고 고성군에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좀 이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군수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총선과 분위기가 약간 맞물리긴 하는데 이게 약간 표심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후보들도 기본적으로 다르고 그다음에 이슈가 이제 한 지역의 단일 이슈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총선과 얼마나 정도의 그 호환성을 갖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횡성 군수가 이제 횡성이 인구가 4만이에요.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 표심이 과연 이제 이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 후보와 여기 군수 후보가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고성은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지금 그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때문에 막혀 있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당 군수 후보는 아마 정부의 지원 이런 쪽을 강조할 것 같고 야당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성을 얘기해서 본인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어필할 것 같은데 이 점을 또 유권자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볼 흥미로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강원도 선거구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관전 포인트 같은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선거가 거의 이제 3주 좀 더 남은 셈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게 이 양당이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간결해야 돼요. 너무 많은 것을 알리고 너무 많은 것을 소구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역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이라든가 이제 어떤 이 서로 국정과의 어떤 지역 후보와의 연계성,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극복을 잘 해냈고 이것을 우리가 경제로 우리가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이런 점들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 야당은 어쨌든 무능 정부를 심판해야 되겠다는 걸 지금 기치로 내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세력을 넘어서 단순히 이제 대한 정당을 넘어서 어떤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인물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제일 그 짧은 시간 내에 알리고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것인가 이 점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실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부터는 장점이 붙어가는 선거가 아니라 누군가가 실수를 덜 하면서 이른바 후보들의 말실수, 설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선거 운동원들의 어떤 그 뭐랄까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그 좀 보편성에 반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권자들이 좀 거부감을 갖지 않는 그런 선거 방식들 그런 어떤 전술들을 잘 택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유권자들도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좀 어떻게 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다 지쳐있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링컨이 그랬잖아요. 투표는 이게 탄환보다도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이게 4년의 우리에 대해 짐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점을 분명히 명백하게 인식하셔서 정말 여기에 대한 유권자들을 깜깜이 선거라고는 하지만 잘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작부터 혼란과 혼돈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4.15 총선. 강원도의 적잖은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마지막 선택까지 LG 헬로비전과 함께 하시면서 선거구와 후보 그리고 정당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